네, 오늘은 경제격변기에 대한 해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명나라하고 청나라 있죠. 예, 명에서 청으로 넘어갈 때 변방 이민족이 있는 국가가 과연 명나라 같은 거대한 대국을 지배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지배하면서 중국 역사가 한번 바뀌었었죠. 사실 명나라가 더 나이스한 국가냐 청나라가 더 나이스한 국가냐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청나라에 대응되는 국가가 아마 중국일 거고요. 그리고 명나라에 해당되는 나라가 아마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의 정치 지도가 훨씬 중국보다 더 나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는 거나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더 좋은 거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청나라가 더 전투 민족이었으니까 명나라보다는 아마 더 이렇게 자유를 더 보장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어, 만약 공화정이 좋았으면 그리스와 스파르타의 싸움에서 공화정이었던 그리스가 지지 않고 스파르타가 졌어야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반대죠. 어떻게 보면 독재든 아니든 개개인의 역량 혹은 그 민족의 단합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자유든 자유가 아니든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국가가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 우위를 이룬 국가가 결국은 패권 국가가 되는 거겠죠. 지금 그러한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체인지 시대에 와여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경제격변기에 과거의 역사는 어땠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경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경제에 대한 기본 이론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의 요소를 설명드릴 거고, 경기 사이클이 결국은 전쟁을 발생시킨다라는 것과 전쟁 결과 국가 순위가 변경된다는 것, 그리고 그거 외에 흥미있는 몇 가지 가설들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제의 기본 이론인데요. 경제의 기본 이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이야기하죠. 본질은 간단합니다. 예, 가격 그 자체죠. 어떤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그 사람들 간에 거래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거래 행동, 이러한 트랜잭션 행동 모든 것들을 조직적으로 확대했을 때 그것을 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경제 주체들은 모든 개개인이 되겠지만, 그 경제 주체들이 어떠한 목적 및 어떠한 형태로 행동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누죠. 그것이 바로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입니다. 여기서 정부, 기업, 개인에 대해서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겠죠.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거는 정부가 무엇이다라는 올바른 정의보다는 정부는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더 정리하고 싶어요. 은행을 사실 정부라고 하진 않겠죠,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저는 은행을 정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과 은행은 정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과 개인을 가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발권력이 있죠. 발권력이라는 게 있는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경기 사이클 설명서 설명을 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은행과 통화량 증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뭐 이런 글들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퀵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겠는데, 잡설일 수 있는데요. 사실 기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개인은 기업은 이 구조에서 봤을 때 기업은 생산에 관련된 부서고, 개인은 소비에 관련된 걸로 사실 경제 주체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생산과 소비의 그 중간 위치에 정부가 있는 거죠. 물론 생산자 역할을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예, 매우 그 정부의 통제가 심한 국가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곧 기업이니까요. 그럴 수 있고, 또 정부가 또 소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복지국가 정착을 하게 되면 정부가 최고의 소비자가 되겠죠. 그렇게 3개 주체를 그렇게 나눠놓은 거고, 그 기준에서 봤을 때
개개인이 다 모두 다 생산자가 될 수 있고 또 집단이 생산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생산자를 지칭하고 있는 거고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라고 하죠. 가게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업을 생산자라고 봤을 때 공기업이 아닌, 그러니까 공기업은 사실 정부에 가까우니까요. 정부에 속해 있는 기업 생산자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이니까 공기업이 아닌 경제 상태에 있는 회사, 기업들 기준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단순하고 쉬우면 쉬울수록 근데 동시에 그게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으로 분업화, 자동화, 기계화, 전산화, 로봇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노조 변수도 있어서 급여는 그거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겠지만은 결국 한 나라가 좋은 나라냐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는 국민이 적게 일하고 쉽게 일하는데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국가가 더 좋은 나라인 거죠. 물론 산유국 같은 경우는 자원만 있기 때문에 뭐 왕정이어도 자유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제약되더라도 국민들에게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월급처럼 하고 무상 의료에 무상 교육 다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교육을 가려고 해도 뭐 대학교 등록금을 몇 천만 원씩 내면서 뼈 빠지게 해서 내야 되는 나라도 있지만 뭐 세상 반대편에서는 왕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석유가 나온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런 혜택을 받고 사는 거죠. 그 나라가 선진하거나 국민이 선진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 나라가 현재 세계무역이라는 무역 체인 내에 있어서 그 무역의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석유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꼭 우리들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들이랑 노력을 하지만 뭐 우리같이 자원 없는 나라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국가가 일을 잘하고 있느냐, 일을 잘하지 않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요소가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원하는 그 일 자체가 힘들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재미있고 또 유익하며 그리고 보람된다면 뭐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게 제일 최고의 어떻게 보면 국가 운영인 거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선진 된 리딩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득의 분균형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죠.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일이 비교적 쉬워요. 뭐 치과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멋있지만 매일같이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피 보고 멍들고 이런 모습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 사람이랑 좀 약간 단순한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돈을 똑같이 받는다면 누가 의사가 되려고 하고 누가 의료를 개선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있어야겠죠. 차이는 있어야겠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가 국민들에게 단순한 일을 주고 동시에 급여를 많이 주는 것 자체가 국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늘려가지고 결국은 국민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게끔 만든다면 뭐 그건 나쁘진 않겠죠.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같이 올라가서 결국은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실질적인 구매력은 약화돼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분배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건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릴 때 그것이 독점적 시장이냐 독점적 시장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업이 독점적인 사업 부분에 있는데 거기 최저급여를 올려봤자 그 독점에 있는 기업은 그냥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려면 자유경제 상태인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RPG 게임에서 처음에 초심자들을 위해서 주는 그런 뭐 사은품 아니면 그 가이드팩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올리는 건 필연적인 거죠. 올린 만큼 물가가 올리지 않게끔 하고 동시에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더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지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기술 발전에 이루시는 분들에게는 그 효익이 가게끔 하고, 자본주의라고 하죠. 그냥 단순히 어떠한 토지나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과실을 나눠 갖는 그런
불로소득을 얻는 부분을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최저임금은 뭐 지금의 2배든 3배든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다만 올라간 만큼 기술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 것도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불로소득을 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올라간다면 뭐 지금처럼 부동산 과잉이나 혹은 주식시장 과잉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본이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겠죠.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설이 좀 너무 길었고요. 그래서 경기의 주체는 정부, 기업, 개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많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매자, 판매자가 만나서 가격을 형성하겠죠. 그러면 판매자는 생산 일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기업들인 거고요. 구매자는 대부분의 가게들이겠죠. 물론 기업도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개념은 여기도 존재하고 저기도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매자는 결국 세 가지 중 하나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게 물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 그리고 어떠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물건은 우리가 현물로 보이는 것들, 음식들, 뭐 그런 것들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미용 같은 거겠죠. 텍사스에 있는 유전 근처에 있는 그 헤어샵들의 가격은 그분들 연봉은 한 5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똑같은 머리를 깎는 건데 미국 텍사스에서 머리를 깎는 분하고 중국에서 머리를 깎는 분하고 실력의 차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연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그 사람의 연봉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서비스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물건들이고, 뭐 요새 이제 IT 자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서비스로 분류가 되죠. 마지막으로 자산을 생산한다는 건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감론을 박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주 같은 거에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를 들어 강남에 어떤 지하철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 빌딩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빌딩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는 사실 뭘 해도 다 장사가 잘 되죠. 뭘 해도 장사가 잘 돼가지고 뭐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뭘 해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 점 때문에 부의 불평등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리고 또 과거에는 토지만이 이러한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의 지배자로서 주주, 사실 뭐 대기업 총수들이 그 능력이 물론 뛰어난 걸 수도 있겠지만 능력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 뛰어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주주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잘하면 그냥 그 앉아서 먹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똑같은 게 지금은 정보자산인 거죠. 네이버나 구글 같은 곳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과점 체계에 와 있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그 효익 효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죠. 그거를 그냥 압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뭐든지 그냥 끼워만 넣으면 다른 사람이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압도적 우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보자산, 부동산 자산, 뭐 기업 자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산일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자산을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산으로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물건과 서비스와 자산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 같은 경우는 지출을 하게 되겠죠. 지출은 어떠한 니즈가 있어야지만 판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니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구매자에서 판매자를 나눈 거예요. 구매자가 먼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의 양은 신용과 현금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 화폐 통화량에 대한 설명이겠죠. 우리가
현금이라고 부르는 게 M0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용으로 발급되어 있는 통화금량이 M1, M2, M3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미국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간을 좀 늘려서 보면 미국 중앙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금이라고 불리우는 종이로 되어 있는 자산이죠. 종이로 되어 있는 화폐를 얼마만큼 발행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추세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말 나온 것처럼 요새 핫하잖아요. 한머니들 훅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렬을 찍으면 더 확실하게 나와요. 보시면 2020년 4월부터 엄청나게 찍어놨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 풀린 현금이 2배가 폭증을 한 거고요. 그에 다른 요소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신용으로 발급되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을 했을 때 은행에 조그만 것을 담보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줌으로써 돈이 있지 않지만 결국은 돈이 있는 것처럼 발생하게 되는 그런 신용성 화폐가 있게 되겠죠. 그 신용성 화폐를 M2라고 부르고, M2를 비교하게 되면 되게 오래전에 찍어 놓은 건데요. 제가 이 문서를 정리를 한참 전에 하고 녹화는 지금 그냥 하는 거라서 아마 코로나 이후로 좀 수치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M0와 M3를 비교를 했을 때 중국과 같은 경우는 신용으로서 창출되어 있는 거, 신용이라는 거 그거죠. 내가 미래에 쓸 돈을 땡겨오는 것들, 그러니까 미래에서 창출된 거, 혹은 국민들이 많이 저금을 한 걸, 국민들이 많이 저금해서 그만큼 더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꼭 그게 뭐 과잉 대출이 됐다 아니면 그게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 비율이 높다라는 게 꼭 뭐라 그럴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지만 나라가 얼마나 많은 신용으로 경제가 돌아가느냐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얼마만큼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를 가늠할 수도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신용은 굉장히 높아요. 36배에 가까운 거죠.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낸 것보다 시중에서 금융자본으로서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이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사실 일본이 터지냐, 뭐 미국이 터지냐, 중국이 터지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터질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더 높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지속되거나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면요. 아무튼 구매자가 이런 지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출 기관이,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정부로 설명드렸었죠, 은행을. 그렇게 하게 되면 대출자, 기업 생산자가 대출 기관에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나누게 되면 그게 이제 금리가 되는 거고, 금리는 이제 신용과 반비례의 관계에 있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빌리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빌리려고 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신용에 해당되는 M3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람들은 돈을 더 쓰려고 할 거니까, 더 빌려서 쓰려고 할 거니까 빌리려는 유혹이 더 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M3는 또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둘 다 제로금리에 가까운 나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로금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인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저금을 더 많이 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수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 우리나라에 뭐 화폐가 많다 적다, 우리나라의 신용량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경기 사이클을 설명하기 위한, 그리고 경기 사이클과 전쟁을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위해 저 위에 있는 개념들을 설명한 거라 저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위에서처럼 구매자에서 판매자를 나눈 게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출, 즉 구매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구매자가 증가하고 스팸 전화가 와서 잠깐 헷갈렸는데요. 어, 다시 설명을 하면, 지출 구매자가 증가를 했는데 판매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겠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출 구매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판매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당연히 물건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을 내려야지만 자기 물건을 팔 수 있겠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좀 더 부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생산성의 증가보다 지출, 화폐의 증가가 높으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돈하고 그 애완동물 강아지 왜 키우십니까? 그러면 배신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십니까? 돈은 배신을 하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돈과 반려 동물에게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 돈도 배신을 합니다. 돈이 배신을 하는 게 바로 저 인플레이션인데, 우리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들 세대는 돈으로 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뭐로 약속했냐면 쌀로 했거든요. 쌀의 가격은 계속 변화할 수 있으니까 쌀에 연동을 시켜놓고, 뭐 선물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10,000원씩 주자, 30,000원씩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쌀 한 가마니를 선물하자,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 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변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생산성이, 돈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안 찍어내도 안 돼요. 돈을 또 너무 안 찍어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돈이 항상 일정한 100원씩밖에 없으면은 돈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해요. 돈이 가진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술 혁신이나 아니면 생산성들을 향상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양의 물건을 만들었어요. 더 많은 양의 물건을 만들면 내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미래의 물건들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서, 왜냐면 돈이 고정돼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돈은 고정되어 있는데 생산량이 증가한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혜택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돈은 반드시 그 국가와 그 국가를 둘러싼 무역 환경에 이 발생한 베네핏 양만큼의 화폐를 계속 일정하게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싱크가 맞지 않으면 어떠한 식이든 사회의 불안정한 모습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는 거, 그러니까 구매력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저금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늙어주고 한 20년 30년 후에 다시 늙었을 때 저금했던 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그 20년 30년 전에 샀던 물건들을 동일한 가치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그런 정의사회인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와 사실상 같은 거기 때문에,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한 거니까 생산량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고 그러잖아요. 대기업들 살리기 위해서 공적자금 투입한다고. 그때 만약에 뭐 이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한국은행 대차제표를 올려서 뭐 그렇게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앞서 위에서 우리의 신용 비율이 어느 정도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안 찍어내서 그 신용 비율이 높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율 자체는 그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뭐 실제 신용이 있든 실제 실물 화폐가 있든 어쨌든 지금 그 나라가 돌아가는 구조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구성에서 강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물가가 훅 올라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점심 시간에 6,000원이면 먹었는데 12,000원을 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최저급여를 올리는 최저시급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 제일 반대하는 게, 최저시급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이다 라는 논리가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은 뭐 최저시급을 올렸다고 해가지고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오히려 지금 최저시급을 올렸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그 탄력근무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는 식당에서 그 중간에 안 쉬었잖아요. 브레이크 타임 없이
막 일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을 꽉꽉 채워서 다 쉬시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나라와 기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영세한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이 올랐을 때 제일 큰 데미지를 받는 사람은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죠 사실. 왜냐면 그 돈의 구매력이 그만큼 아작이 난 거니까 미리 그걸 해지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하지만 대부분의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오는 상황이 오면 돈을 딴 데로 옮겨놨거나 해칭을 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분명히 인플레이션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손해일 거지만, 아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막 저금을 해서 평생 모으신 분들, 그분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무튼 이렇게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뭐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하는 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통화량을 조절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통화량 조절하는 것 중에 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내거나 은행이 찍어낸 돈을 다시 이렇게 없앨 수 있겠죠. 찍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없앨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찍어내는 건 쉬운데 문제는 없애기가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있는데 우리 일단 찍어내고 나서 돈을 이제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뭐 한국은행이 이걸 사와야 될 거잖아요. 뭐 한국은행이 또 어떻게 살려고요? 뭐 한국은행이 아무런 생산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다른 돈을 찍어내 가지고 그 돈을 갚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돈은 찍어낼 수는 있지만 환수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뒤로 못 가는 거죠. 롤백이라는 게 없어요. 롤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 경기, 우리 앞서 있었던 그 신용 배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신용 배율이 높은 방식으로 나라가 꾸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용 배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다 금리로 되어 있고 은행에 대한 체계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겠죠. 금리를 인상해서 신용에 대한 지출을 낮출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대출 이자가 오른 거죠. 대출 이자가 오르면 이자를 감당하기가 좀 힘든 사람들부터 아씨 난 더 이상 대출 안 할래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대출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사실 대출을 하던 거를 환수하는 효과는 거의 없었고, 이제 앞으로 대출을 더 안 하게 되는 효과로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걸 다시 또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원래는 원래 기업을 할 때 다 그러잖아요. 빚을 절대 안 갚아요. 빚을 절대 갚지 않고 계속 대출에 대출을 또 껴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동을 좀 더 이제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연장되지 않고 갚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용 규모가 천천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신용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돈이 적어지겠죠? 시중에 풀린 돈이 적어지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기제가 되겠죠. 반대로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 디플레이션이 말이 꼬이네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뭐라고 그럴까? 너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좀 비슷하죠. 너 얼어 죽을래, 추워 죽을래? 아니지, 이거 같은 말이죠. 얼어 죽을래, 더워 죽을래?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고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둘 다 인플레이션도 안 되고 디플레이션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있는 건데, 망국의 증적으로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다는 건 어느 나라가 망하려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 가지고서 망하기 직전에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나라의 디플레이션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공황이라고 보면, 디플레이션 자체를 뭐 공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더 심해지면 디크레션이라고 해서 공황이라고 부르니까요. 공황에 가깝게 이제 되기 때문에, 너 공황을 택할래 아니면 베네수엘라 같은 인플레이션 폭탄을 택할래라고 한다면 둘 다 택하고 싶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엔 인플레가 오는 것 같아요. 인플레가 극단적으로 오고 그 인플레를 막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전에 디플레이션 몇 번이 오죠. 그 전에 디플레이션 몇 번이 오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상에서 잘못 대응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뒤에서 이건 얘기를 할 테니 일단 생략을 하고,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오르지 않는 모든 행동이에요.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올랐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거죠. 나라가 성장한다는 거, 그리고 기업이 성장한 거, 국가가 혹은 개인이 성장한다는 거. 뭐 개인도 이제 집을 살려고 하거나 차를 살려고 할 때, 혹은 신용카드를 쓸 때, 뭐 학생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채 비율이 높겠죠.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뭐 그러려면 자산이 올라가면서 부채도 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오르지 않는 상황들이 관측되는 게 이제 디플레이션인데, 대표적인 게 주가가 오르지 않고 보합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가도 오르지 않는 거죠. 물가도 오르지 않고, 임금도 오르지 않고, 땅값도 오르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디프레이션이야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공항이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전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에서 통화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생산되는 양만큼 정확하게 모든 물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오르지 않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오르지 않는 상황이 관측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진 않죠. 디플레이션들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들은 뭐냐면, 사회가 비효율적으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사회가 비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부가 어딘가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부가 어딘가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중상층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거의 다 비슷해지고요. 그래서 중상층 기준의 고급 시설들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가속화가 돼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억대 제품이나 뭐 100만 원대 제품, 아니 100만 원은 아니려나, 1000만 원대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매우 고급 제품들이니까 사람들이 못 사겠지만은, 그 이하에서 약간 프리미엄을 추구하고 웰빙을 추구하는 것들이 슬슬 망하기 시작하면, 이건 좀 위험한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가격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해되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도 IMF 들어가기 때쯤이었나요? 아니면 IMF 들어간 이후였나요? 천연백화점이라서 천연백화점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뭐 그런 식의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 도산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담보대출 같은 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제 이러한 스타일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슬슬 이렇게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급 시절,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것부터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구매력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되고, 그다음에 도산이 슬슬 된 다음에, 기업 도산이 어느 정도 있기 전까지는 전세담보대출 같은 게 무너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집값을 지금도 못 잡아서 난리긴 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걸 바라지도 않고 내리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정부는. 왜냐면 집값이 강하게 부동산을 걸었다가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엄청난 큰 문제거든요. 국민들의 좀 70% 이상이 부동산에 올방을 때리고 있는데, 그 자산이 감소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이 5억이 있는데 5억을 다 부동산에다가 몰빵을 했어요. 근데 그게 20%씩 빠져. 그래가지고 그 자산이 있으면 뭐 과연 그 정부를 응원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로 부동산을 떨어뜨리진 않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어떻게 커버치느냐, 그게 핵심이죠. 하지만 부동산은 철저하게 기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무슨 저희 북한에 있고 그러면 그 사람 살겠어요? 내 직장이 바로 이 서울에 있고 수원에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거지. 만약 그러한 양질의 직장들이 계속 없어진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 기생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누려야 되는 그 올바른 가치, 그러니까 개개인이 누려야 될 올바른 가치를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한정된 토지에 대한 그 선택적인 권리에 의해서 그걸 이제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동산도 활성화가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의식주라고 하죠. 우리는 결국 인생을 살면서 더 나은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좋은 주거지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주거지에서 살려면 당연히 집값도 올라가야 되고 부동산 값도 올라가야죠. 그래야 더 좋은, 더 멋있는 시설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건설업체에서 건설을 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꼭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거는 네이버, 구글처럼 정보 독점 회사들이 생기는 것처럼, 주식회사들의 주주들이 있는 것처럼, 그 리스크를 안고 그 땅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베네핏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실을 받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주변을 둘러싼 다른 환경들에 의해서 그 가격이 더 영향을 받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재산부 대출이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기업 도산이 발생하기 전엔 전세담보 대출이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사실상 이제 어떻게 아직 뭐 중산층 기준의 고급 시설이 망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레스토랑들 물론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망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제 하향 기어가지고 망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시대의 조류상 만약에 망한 거라면 코로나 상관없이 어차피 망하는 방향에 있었던 거였더라면 가격 경쟁 사회로 점점 더 갈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기업 도산이 좀 더 발생하게 되면 전세담보대출도 계속 위험해지겠죠. 그리고 전세대출이 위험해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부동산에서 뇌관이 터질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도 정말 독특한 그 부동산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 그 중국은 전세보다 더한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주택 시장이 흔들렸을 때 나라가 영향을 받고 정확하게는 국민이겠죠. 국민의 후생 수준에 영향을 줄 만한 것만큼 강한 게 없어요. 집 날라가면 다 날라가는 거겠죠. 우리 거의 몰빵이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 사실 이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공황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전세제도로 어떻게 보면 집값을 계속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힘을 잃으면 부동산도 같이 힘을 잃겠지만은 뭐 그런 세상은 이미 돈을 투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불행히도 돈이 없어서 집을 사진 않았지만 굉장히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집을 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집을 안 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예요. 왜냐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항상 상하가 계속 치고 앉아 있고. 근데 결국은 모든 투자는 마지막 막차를 탄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고 막차 차기 직전에 그러니까 손절이라보단 시세 차익을 누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 집값이 떨어질 언제지 예측할 수 있으면 떼부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가는 방향이긴 한데 저 시대가 언제 올지 저 시대가 진짜 5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기업이랑 나라들도 저런 현상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 혹은 뭐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등록도 안 되고요. 예.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중국이 무역 WTO에서 이제 들어오지 않기 그 전의 시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신흥국이 등장을 해서 국제 생산성이 향상이 됐다고 쳐요. 그래서 중국이 들어왔는데 무역의 분업화가 촉진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만큼의 이제 신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세든 뭐 발권을 하든 아니면 은행에 예금을 하든 뭐 그렇게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생산량을 2배로 증가시켰는데 화폐가 그대로 있다면 나는 결국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익은 뭐 예전과 동일하다. 그래서 사실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된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는 반대편의 사람,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었더나 어떤 특별한 초과 노력을 하지 않아서 하나를 생산하고 있었던 사람의 파일을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오히려 생산성을 늘린 거에 대한 그 베네핏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지게 된다 라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 현상이 사실상 디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명백하게 정의 구현 실패죠. 예. 디플레이션도 명백하게 정의 구현 실패예요. 인플레이션은 내가 저장한 돈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저장을 해놨는데 내가 노년돼가지고 그 돈의 가치가 10분의 1로 쪼개져가지고서 내가 저장한 나의 가치를 하는 걸 보존받지 못하는 거죠. 돈을 믿었는데 돈이 날 배신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디플레이션도
그거에 반대적인 측면에서 있다는 거죠. 너무 돈만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너무 큰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플레이션도 정의구현 실패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어, 사실 이러한 케이스, 생산성이 증가됐다는 케이스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디플레이션 반대 케이스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건 뭐냐면 자원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써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빈부격차가 많이 커졌다고 쳐요. 빈부격차가 많이 커지게 되면은 부자인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은 아주 차로 이동을 할 때 가족들이랑 행복한 여행을 할 때 차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차를 20대씩 보유할 필요는 없겠죠. 딱 한 대라도 가족들이랑 여행 갈 수 있을 만한 차 한 대만 있으면 잘 여행을 할 텐데. 근데 부자들의 생일 파티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차를 20대씩 30대씩 그 사람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차를 만드는 건 또 어떠한 노동자들이 만든 거니까 일은 해놓고 그거에 대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의 비효율성은 부의 불평등한 그 분배로 인해서 발생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꼭 부의 불평등이든 불평등이 아니든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자원의 초과적인 자원이 생산되게 되면, 그러니까 불필요한 물건을 또 과잉 생산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이렇게 패션 아이템 하나가 막 떴어요. 막 떠가지고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그 패션 아이템을 만든 거죠. 근데 그 패션 아이템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국민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국민의 효익을 증가시켜야겠지만은 그게 또 다른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능성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그 패션 아이템을 만들 때 더 수세미를 만들든 걸레를 만들든 다른 걸 쓸 수 있었었는데 그걸 만들지 않고 그걸 만듦으로 해서 수세미나 다른 그런 생활의 필수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단가나 기회비용 자체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혹은 기업들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바뀌면 국민들의 소비,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실 비효율적으로 바뀌는 가능성보다는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잘못돼서 국민들의 소비가 비효율적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그런 비효율적인 선택을 계속 강요받고 강요하게끔 돼서 어떠한 자원이 과도하게 남을 때 그런 것들이 남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다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재고를 처분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렇지만 금리가 예금자 입장에서는 디플레이는 엄청난 그 이익이에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대로인데 디플레가 발생해서 예전에는 10,000원으로 쌀 한 가마를 샀는데 지금은 2가마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익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이익이겠죠. 어쨌든 물건들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 소비 제품의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앞서 인플레랑 똑같은 거죠. 인플레랑 똑같이 이것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불이익은 아니지만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갖는 거에는 똑같아요. 그 돈을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겠죠. 디플레 상황에서.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디플레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을 사냥하는 경향성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기업을 사냥한 다음에 다시 호황기가 오면은 다시 그쪽에서 이제 또 치고 나가는 걸 잘하는, 치달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건데, 우리 삼성이 그 치달에서는 세계 인류 기업이어서 IMF 때 이후에도 치고 달렸고 리먼 때도 치고 달렸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 과연 치고 달릴 수 있을지 의문인데 만약 이번에도 치고 달리면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사건일 겁니다. 근데 최근 문제는 뭐냐면 기업도 가게도 모두 다 돈을 안 쓰는 거죠. 기업도 투자를 안 해요. 가게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업은 사실 사업을 할 여지가 없으니까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또 더 뭐랄까 경제 위기가 오면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망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사기 위해서 이제 저금을 하죠. 근데 가게도 또 불안하니까 저금을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그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동학개미라 해가지고서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돈이 좀 많이 가기는 했는데, 이렇게 저금하는 시대, 즉 디플레 시대나 저금하는 시대에서 최대 피해자는 보험사죠. 보험사는 사실 무조건적인 성장을 가정하고 꾸려져 있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장밋빛을 가정하고서 꾸려져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장밋빛이 아니라 되게 어두운 미래가 앞에 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회에서는 보험사가 제일 큰 피해를 보죠. 이런 디플레이션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경기 침체, 리크레이션, 그리고 그레이트 리크레이션, 뭐 대공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데 뭐 인플레이션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중앙은행이 확신할 수 있으면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죠. 금리 인상이 반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신용이 많은 나라는 다시 또 금리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겠죠. 금리가 축 낮아지게 되면 돈을 이제 적극적으로 빌리려는 현상이 굉장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원래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방식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그 뭐라고 할까 최근 근래 미래의 얘기인 거죠. 이거 나이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가 돈을 직접 풀게 되면 그게 진짜 생산적으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직접 돈을 투자한다라는 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해. 시장이 완전 이상해졌어. 그래서 더 이상 공정하지 않아. 어떠한 기업들한테 무조건 돈을 풀면 걔네들한테 다 가. 이런 상황이면은 정부가 돈을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율 경쟁하는 정상적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자율을 조절하게 되면 돈은 스스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로 알아서 흘러가요. 이자율이 0.5가 떨어지게 되면 난 그 0.5의 초과이익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더 기대되는 사업에 국민들은 투자를 하려고 할 거고 돈은 글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 효과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주인이 있는 회사와 주인이 없는 회사 그 차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제가 뭐 공기업에도 있었고 사기업에도 같이 있어봤지만 공기업은 사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사기업이나 아니면 개인 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을 통해 그러니까 국가를 통해서 돈이 흘러가는 거와 개인 이제 민간을 통해서 돈이 흘러가는 거는 진짜 그 퍼포먼스에서 큰 차이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큰 정부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돈을 풀려고 하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돈을 풀었다가 오히려 그게 더 비생산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게 더 생산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구멍에다 계속 돈 채우는 그 뭐였죠? 속담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런 현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초복이라고 전화가 계속 오네요. 예. 어, 예, 얘기가 거의 다 끝났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도 전화 때문에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격변기에 대한 해설을 하기 위해서 예, 경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라는 게 있고 가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가격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근데 그 과정에 어떤 화폐라는 걸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존재하고 그 화폐량에 따라서 실제 생산량하고 상관없이 어떠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현상을 어떻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 사이클의 3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패권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가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합시다.